자, 근데 이 파나메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스타 사진 찍어야 되는 이 포르쉐 마크가 이 차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 없으면 이걸 누가 포르쉐라고 하나요? 이거 럭셔리한 벤츠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고요? 차 구매 길잡이 수입차 판매 합리적인 구매 바로 차맵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배기음을 좀 뭔가 크게 내면서 등장을 하려고 했는데 배기음이 이게 뭐지? 아니, 이거 스포츠 배기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포츠 배기 옵션이 들어간 파나메라 모델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저희가 신라 호텔에서 보여드렸던 3세대 풀체인지 파나메라를 드디어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포르쉐도 라인업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박스터, 911 뭐 요렇게밖에 없었는데 막 카이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칸 나오고 옆에 있는 파나메라까지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볼륨이 많이 커졌죠. 그런데 포르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찐 운전이 좋아해서 정말 이 펀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과 나는 좀 그냥 대중적이면서도 약간 포르쉐의 DNA를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로 나눠지는 거죠. 요 얘기는 뭐냐? 진짜 찐 포르쉐 DNA를 가지고 있고 운전의 재미, 약간 소수를 위해서 출시하는 차는 911, 뭐 911 GT3 이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르쉐가 어쨌든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운전의 재미 막 이런 걸로 해서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브랜드가 유지하는 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모델은 바로 이 옆에 있는 파나메라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눈높이를 맞춘 상품성도 좋고 포르쉐의 그런 DNA까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 파나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나메라,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가격이다. 두 가지가 일단 국내 출시가 됐거든요. 파나메라 4, 그 다음에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터보.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E 하이브리드 터보는 아직 이제 출시를 안 했고 4 먼저 나왔어요. 시작 가격이 1억 7,670만 원이에요. 딱 가격만 놓고 보면은 1억 7천만 원? 괜찮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요, 포르쉐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옵션을 추가해야겠죠? 이 옆에 있는 이 차 얼마일 것 같나요? 아까 제가 1억 7,6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옵션이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라도 옵션이 추가되면 2억을 그냥 넘어갑니다. 얘가 딱 한 2억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옵션이 3천 들어갔다 그러면 야 거의 다 들어간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옵션들만 추가된 모델이 바로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컬러 또 다른 거 들어가고 여기에 캘리퍼 조금 더 다른 거 들어가고 오디오 옵션 들어가고 막 그다음에 스티칭 또 추가되고 막 이러면 금액은 1, 2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옵션은 뭐가 들어가 있냐? 일단은 매트릭스 헤드램프. 요거 들어갑니다. 사실 예전에는 PDLS라 해가지고 포르쉐 하면은 이 네발 헤드램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요 얘기를 했어요. 이 중고나 신차 딱 봐도 저거 포르쉐가 깡통이다 아니다 요게 알아볼 수 있는 게 헤드램프가 네발이냐 아니냐 요걸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발 그 PDLS가 아니라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있냐 없냐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저희가 최근에 그 카이엔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느낌이 달라. 딱 이렇게 차선을 유지해가지고 저 멀리서 다른 주변 딱 안 보여주고 딱 차선 인식해가지고 내 앞차선에만 딱 네모나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헤드램프 옵션을 또 추가하면 또 휠 선택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911 터보 디자인 휠이에요.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480만 원짜리 휠 옵션입니다. 만약에 파나메라가 아니라 그 밑에 718이나 마칸에서 이 휠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옵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차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자, 실내 보면 레드 시트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포르쉐 하면은 이 레드 시트 진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6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보면요, 요 사이드 쪽에 여기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돈입니다. 요것도 블랙 하이그로시 요즘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게 50만 원을 추가하면은 블랙 요로 해가지고 사이드 쪽 요 몰딩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다?
아니 그럼 이거 굳이 여기서 하지 말고 밖에서 그냥 랩핑으로 그냥 크롬 죽이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내가 이거 50만 원을 주고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깊게 생각을 하면요, 밖에서 이거 크롬 죽이기에도 몇십만 원 하거든요. 뭐 싸게 해도 한 20-3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뭐 더 비싸면 더 비싸고. 근데 랩핑으로 붙이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나중에 시간 되면 떨어지고 약간은 좀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출고할 거면 50만 원 추가해서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파나메라 2세대 파나메라가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 처음 나오자마자 메뚜기 뭐 두껍이냐, 그거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해가지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고 이제 테일램프 약간 디자인 변경돼가지고 후기형은 그나마 낫는데 1세대는 재미를 못 봤거든요. 물론 재미를 못 봤다는 거는 포르쉐 기준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파나메라가 출시했을 때도 스포츠 쿠페형 세단 뭐 이런 차가 없었어요. 그 시장을 선도했던 차가 바로 이 파나메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국내에 돌아다니는 뭐 해외에 돌아다니는 파나메라의 반 이상이 2세대 파나메라예요. 지금 봐도 구형 같지 않고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3세대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한데 테일램프만 바뀌었어요. 야, 분명히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작은 디테일만 변경을 하기 때문이에요. 헤드램프가 원래 포르쉐 하면은 동글동글한데 최근 포르쉐 디자인을 보면 사각으로 각지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요 파나메라 또 광고 기억나세요? 딱 달리는데 갑자기 다운포스가 생기면서 야, 뒤에 스포일러가 쫙 3단 그 무슨 사이버 포뮬러가 변신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 그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여기만 위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4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만약에 3단으로 접히려면 그 E 하이브리드 터보 있죠? 터보 모델에만 3단 스포일러가 달립니다. 스포일러가 나왔죠?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딱 이제 달리고 이제 스포일러가 쫙 나오면은 그냥 누가 봐도 어머 저거 스포일러 봐 엄청 크네 멀리서 보내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이 파나메라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 포르쉐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 있는 것도 맞아요. 진짜 포르쉐라는 이 브랜드가 주는 브랜드 파워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파나메라는 항상 평타 이상을 쳐줍니다. 그 얘기는 중고가 방어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실용성이 되게 좋아요. 딱 보면 어때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깊고 스포츠백처럼 요 뒷유리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는 S클래스보다 파나메라가 더 좋습니다. 이 포르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포츠배기예요. 4 모델이기 때문에 또 스포츠배기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기음이 조금 더 우렁차게 나오고 되게 매력적인 배기음이 나옵니다. 포르쉐인데 배기음이 홍홍홍 막 이러면은 이거 상처받는다. 홍홍홍. 근데 이거 스포츠백이 들어있는데도 아까 오는 배기음도 물론 주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좀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람보 페라리가 그 저RPM, 그러니까 RPM이 올라가지 않는 낮은 영역대 RPM 때 배기 그 가변이 안 열려요. 옛날에는 그냥 대배기량 차들 무슨 가변이 있다는 거 없이 그냥 이 모든 엔진의 사운드가 한 번에 막 뿜어져 나오고 막 되게 소리가 컸거든요. 근데 까다로워진 이런 규제들을 통과를 해야 되려면 저속에서 낮은 RPM 때는 가변을 닫아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들 다 보면 재밌지가 않아요. 소리가 작아. 단 그래도 달리면 재밌는 소리, 좀 매력적인 소리 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뭐 한 200~300만 원 하지 않겠냐 하지만 450만 원입니다. 야, 이 450만 원을 추가해야지 이게 뭔가 포르쉐다운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렁차고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 자, 일반 그냥 스포츠 모드가 아닌 그냥 일반 배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준수하죠. 이게 뭐 스포츠 배기가 들어있어서 기본도 조금 소리가 좀 크고 깊은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가변 열리죠? 그렇습니다. 뭐 물론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또 사람마다 다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이 파나메라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족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차는 뭐예요? 볼륨 모델이에요.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접근하기 좀 쉽게 만들어주는 모델이거든요. 이 파나메라에서 911 같은 그런 움직임과 운전의 재미를 바란다면 사실 그거 욕심이거든요. 파나메라의 그런 좀 대중적인 패밀리 세단의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르쉐의 DNA를 첨가를 해준
그러니까 누가 타도 무난하게 생각보다 편하면서도 생각보다 실용성도 좋고 그러면서도 운전이 재밌는 이런 복합적인 밸런스가 좋은 차가 이 파나메라입니다. 편하게 타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짜 포르쉐를 정말 좋아하고 하드코어한 모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포 타면 욕해요. 이거 뭐냐, 배기음 도대체 이게 지금 가격이 거의 2억 원인데 이 움직이 왜 그러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 내가 이 포르쉐를 접근했어. S클래스 사려고 하는데 S클래스 타면 너무 이게 나이 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7 시리즈 타면 이거 너무 이게 좀 그렇지 않냐 하는 분들이 갑자기 파나메라 딱 샀는데, 야 이거 막 디자인이 예쁘고 뭐 브랜드 누가 봐도 포르쉐 막 이러면서 넘버원 이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주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야 차 잘 산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츠백이 딱 켜가지고 달렸는데 그 악셀이 그 쫀쫀한 이런 느낌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뭐 돈 받고 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어떤 포지션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엔진 과연 파워트레인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뭐 사실 뭐 플랫폼이나 디자인이나 이전 2세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휠베이스도 똑같고, 그러면은 엔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9 V6 기존에 포르쉐가 사용했었던 엔진과 생김새도 비슷해요. 그 뭐지? 아니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때 그 런칭 인사 때 엔진룸을 못 열어봤거든요. 못 열게 하는 거야. 열지 마, 안 돼 이러면서 못 열어봤는데, 지금 막상 열어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2세대 파나메라에 들어가 있었던 2.9 그 엔진 V6 엔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포르쉐가 마케팅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만 바꿔도 이만큼 해가지고 우리 바꿨어요, 우리 달라요 막 이랬을 텐데, 새로운 엔진이라면 포르쉐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아예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면서 기존에가 이제 350마력대였거든요. 한 10마력 정도 업돼가지고 360마력대고요. 51토크 정도 나오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8kg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도심에서는 0.1 좋아졌고 고속에서는 0.2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큰 수치 차이는 아닌데 아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무게가 20kg가 늘어났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연비가 조금 변경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행을 사실 해봤어요. 그렇게 주행 질감이 다르지 않은 거 보니까 뭐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은 유로7을 선대응을 한 거예요. 요즘에 그 전기차 막 나오면서 내연기관 새로운 거 개발 많이 안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개선해서 막 내놓고 여기에 막 마일드 하이브리드 집어넣어가지고 막 출시하고, 이건 포르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뭐 현대기아도 대부분 신규 파워트레인 개발을 좀 잘 안 합니다.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나름 그래도 고성능 차들도 많이 타봤고 수입차도 많이 타봤잖아요. 요거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보증 시스템, 우리나라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센터에서는 몇만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수입차 브랜드 기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2만 킬로에 한 번씩 교환하라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키로수가 달성이 안 돼도 서비스 센터 들어오라고 막 띄우잖아요. 근데 2만 킬로면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굉장히 가혹한 그 환경 조건이거든요. 뭐 사계절 다 있고, 게다가 이런 고성능 차들은 엔진에 열이 많기 때문에 오일을 그렇게 2만 킬로까지 타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입차도 10,000에서 15,000 정도에서 교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2만으로 늘린 이유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 환경 오염 줄이기 위해서 길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 엔진으로 뺐어, 그러면 그 폐오일 어떻게 할 거야? 또 이것도 처리를 해야죠. 오일 새거 들어가야죠. 이러면 환경이 많이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2만 킬로로 늘려서 2만에 한번 가세요 하지만 차에는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나 이런 좀 고가의 차, 이런 분들은 10,000킬로에 한번 교환하는 게 좋고요. 좀 진짜 대배기량, 그다음에 고성능 차들, 이런 차들은 5,000에서 7,000km 안에 한번 교환하는 게 가장 차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차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첨가제 같은 거 많이 넣어줘야 되느냐. 첨가제 넣어주는 거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요, 오일료만 잘 바꿔줘도 진짜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를 가장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2열 때문이에요. 2열 차는 굉장히 큽니다. 휠베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S클래스랑 뭐 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작기는 하지만 막 엄청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파나메라가 극단적으로 2열에 탔을 때 불편한 게 있어요. 레그룸이랑 헤드룸은 나름 그래도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 타기 불편한 거는 이 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이 발이 항상 이 턱에 걸려요. 그러니까 탔을 때도 문제지만
내릴 때 이 턱이 높으면 발이 항상 여기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기 치면 어때요? 여기 오염되죠. 그리고 내가 발이 한번 부딪히기 때문에 공간이 레그룸과 헤드룸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타고 내릴 때 힘들면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좁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타고 내리는 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뿐 실제 공간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나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게 리클라인 시트가 뒤에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눕혀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인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얘기도 좀만 더 해볼까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3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뒷좌석 썬블라인드 유리 있죠. 요게 이 옆에랑 뒤에까지 묶여서 100만 원 옵션이에요.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1열, 2열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유리 자체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접합 유리는 물론 두께도 중요하지만 안쪽에 그 또 실링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들을 어느 정도 더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거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송풍구 제가 1열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송풍구 레버 이거 위치를 여기 터치 패널을 통해서 지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뭐냐면 송풍구 레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수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좀 각도를 조절하고 싶은데 아예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에어컨을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한 다음에 이 송풍구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을 해봐서 알지만 약간 조금 답답하고 속도가 느려요. 빨리 바람이 나와야 좀 시원해지잖아요, 지금같이 더운 날에는. 근데 이게 좀 반응이 좀 느리거나 이러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너무 불편한 거야. 단순히 이게 저희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 비슷하게 나온 게 있죠. BMW ID8 아시죠? ID8 나왔는데 송풍구 조절하는 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역대 최단 기간을 자랑할 정도로 바로 다음 게 나왔어요. ID 8.5로. 그러니까 BMW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불편하게 사용하면 불편하다, 이렇기 때문에 바꿨는데 포르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요.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서 또 이걸 조절을 해야 되고, 조절했는데 이거 움직이는 반응도 느리고 약간 답답할 수 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또 옵션이 또 뭐 들어가냐?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옵션 끝났다 그러면 좀 서운하죠. 이것도 포르쉐 하면 이 코로나 빠질 수 없거든요. 이거 230만 원.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등급과 가격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 자, 패신저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조수석에 들어가는 패신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거 얼마일까요? 220만 원입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아니 굳이 패신저 디스플레이, 조수석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해? 아니 왜냐면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조수석에 앉아보니까 편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뭐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뭐 이제 미러링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를 또 사용을 하면은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게다가 이 재미난 게 운전석에서는 조수석 이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아예 가려져 있어요. 사선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요. 반대로 또 재미난 게 있는데, 프라이버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옆에 이 디스플레이는 중간에랑 연결돼 가지고 여기 지금 전화번호 목록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오빠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이 누구랑 통화한 거야? 하고서 전화번호 보면은 떨려요, 안 떨려요? 그러면 좀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수석 패신저 디스플레이에서는요, 내 전화번호나 이런 걸 보려면 이 중간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거 보이죠? 승객을 위해 전화를 활성화를 할까요? 이거 활성화를 눌러줘야지만 조수석에서 내 전화번호부나 이런 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 당연히 안 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보면 어때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대의 흐름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을 다 집어넣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포르쉐 하면 어때요? 딱 이 왼쪽에 이제 시동 거는 버튼이 왼쪽에 있거든요. 이거 르망 24 때부터 이어져온 포르쉐 전통이에요. 근데 이거 원래 키를 꽂고 돌리는 거였지만 시대가 바뀌었을 때 스마트 키가 생기고 넣고 꽂는 것도 옵션으로 100만 원인가 빠져서 그냥 꽂혀져 있어요. 스마트 키는 소지하고 키는 아예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꽂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양까지 없어지고 그냥 누르는 버튼으로 됐습니다.
이거 진짜 극단적으로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그냥 엔진 시동 버튼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중앙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기아도 원래 여기 있었던 망치 기아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직 제가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적용됐던 카이엔 있죠, 카이엔도 이거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카이엔 오너분들도 한결같이 이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엠블럼, 새로운 포르쉐 엠블럼이 스티어링 휠이나 엠블럼 다 바뀌었습니다. 포르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옵션 또 뭐 있죠? 열선 핸들 여기 있거든요. 이 안에 이 누르는 버튼 여기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는 열선 핸들은 여기 버튼으로 따로 빠지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여기에 따로 빠지지 않고 요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어떤 모델이라 그랬어요? 볼륨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볼륨 모델이 되려면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이 파나메라 자체가 금액이 절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살 수 있는 선택한 분들만 사기는 하지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전 2세대 파나메라 타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번 3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게 와 좀 놀랬어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보면요, 나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기존 파나메라는 포르쉐 DNA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나름 되게 좀 탄탄한 세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지턱을 넣을 때도 몸이 좀 뜨거나 약간 충격들이 좀 뒤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나메라 3세대 풀체인지는 어때요? 지금 도로 노면의 그런 충격들도 많이 걸러주고 부드럽게 주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셨던 뭐 포르쉐 매니아 분들은 이거 타면 욕해요. 이게 무슨 포르쉐냐? 왜 이렇게 편해?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차의 이제 성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볼륨 모델이잖아요. 볼륨 모델은 뭐야? 많이 팔려야 돼.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포르쉐에서도 차라리 파나메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해야 되고 다양한 구매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다 보니까 승차감을 좀 편하게 하자,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자,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부드러워졌는데도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지턱에 딱 넣으면 세게 팍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에 뜰 거 아니에요. 근데 포르쉐는 이렇게 몸에 떠도 이 챔버가 바로 반응해가지고 차를 밑으로 쑥 빨리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뭔가 롤러코스터 타면 이렇게 슉 떴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높으면 위로 떴다가 내려가는 그 텀의 시간이 있는데 이 포르쉐 파나메라는 이게 딱 뜨면 내려가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작아요.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그냥 딱 팍 바로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몸 이제 쏠리는 듯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막 차가 막 움직인다, 롤이 생긴다, 이런 느낌들이 덜한 거죠.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좀 이전 모델보다 많이 편해졌다라는 것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얘는 기본 모델도 에어소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2.9 뭐 모델이나 좀 밑에 트림 같은 경우 S 모델은 에어소스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기존에는 일반 코일 소스가 들어갔는데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투챔버 12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코일 소스가 좀 별로다 하면은 옵션으로 그 3챔버를 에어소스 선택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 옵션이 없어요. 근데 2챔버 2밸브라 그랬죠. 그러니까 3챔버를 넣는 것보다 2챔버 2밸브 해가지고 개선되게 들어간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전에 제가 에어소스 들어가 있는 2세대 파나메라를 탔을 때보다 지금 현 3세대 파나메라가 더 편합니다. 괜히 외계인이 만들지 않았구나라는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포르쉐는 PDCC 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PDCC 해가지고 이 차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은 반대편 눌러가지고 딱 일정하게 해가지고 가는, 이번 3세대 파나메라는 없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PDCC라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에서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노면의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네 바퀴가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편안한 승차감, 그러니까 뭐 노면이 이쪽에는 막 꺼져 있고 얘는 올라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 다 센서 읽어가지고 얘는 좀 더 부드럽게 얘는 탄탄하게 해가지고 이게 차 움직임이 피칭이 생겨서 막 롤이 생겨서 흔들리는 이런 느낌을 막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4에는 안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 시스템이 그 400V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은 이 4 모델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그 하이브리드 모델 저희 런칭했을 때 딱 문 열면은 갑자기 에어소스랑 반응해가지고 차 저거 사고가 슉 올라가고
문 닫고 이러고 가까이 좀 가면은 슉 내려가고 요 기능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 좀 궁금하시더라고요. 포르쉐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호환돼가지고 길 안내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안 띄워줍니다. 안 들어가요. 이 계기판에만 나오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좀 연동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기도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아쉬워요.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호환을 안 하고 잘 안 쓰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또 이 순정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배기가 들어있어서 스포츠 플러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예 서스나 배기음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포르쉐가 가지고 있었던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스트 모드, 그러니까 재미난 요소들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기존과 비슷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전 세대보다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드라마틱한 느낌은 줄어들고 더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파나메라는 데일리카나 좀 더 뭔가 좀 편한 차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구매층들에게는 이번 3세대가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르쉐를 극한으로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너무 좀 편해진 거 아니냐, 포르쉐의 느낌이 많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차 자체를 사는 분들 성향이 그냥 딱 여기에 맞아요. 적당한 배기음 사운드에 적당한 주행 느낌, 변속 충격, 사운드, 부스트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무엇보다 편한 주행감, 이런 요소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이 파나메라는 대안이 없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경쟁 모델이라 그러면 AMG GT 뭐 43, 64 뭐 이게 있긴 하지만 파나메라의 상대는 아니죠. 게다가 포르쉐의 디자인 딱 얘 보면요, 누가 봐도 포르쉐예요. 시트 포지션 딱 앉았을 때 718, 911, 파나메라, 마칸, 카이엔 다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듯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실루엣도 누가 봐도 포르쉐에 이렇게 튀어나온 개구리의 이 휀다,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좌우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 휀다의 라인, 크로노 시계와 딱 앉았을 때 아래로 쫙 깔리는 이 낮은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포르쉐의 감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 이 C필러와 이 뒤로 이어지는 요 곡선 라인, 요거는 2세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정통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차예요. 이번에 타면서 느낀 점은 정말 많이 편해졌다,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요. 단점들도 분명히 있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좀 약간 조잡하게 이렇게 막 집어넣기는 했어요. 이게 불편하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타지 말아야 된다 라는 정도의 단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팔릴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멋진 포르쉐를 가지고 비교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Give it to me.